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해서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로 불렸던 40% 선까지 붕괴가 됐습니다. 이 복잡한 정치권 상황과 함께 전세난과 종부세 급증과 같은 부동산 이슈가 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갈수록 악화되는 부동산 민심을 달랠 방법은 없는 건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 부동산학과 김용민 전 교수,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 한양대 부동산대학원 최현철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관 측에서는 일단 한 채를 매각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여당이나 정부가 강조해왔던 이 고위공직자 1주택 원칙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인사 이렇게 좀 급했을 거예요. 아마 좀 다급했겠지만 부동산이나 이런 게 워낙 예민했기 때문에 미리 좀 꼼꼼히 알아봤어야 됐던 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 고위공직자들의 1주택 보유는 사실은 금년 초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고, 그렇죠. 불과 지난달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답변 중에 1주택 소유는 이제 뉴노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무부 차관의 지금 인선이 급하기는 했지만 예. 이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많이 있다라는 것, 또 잠재 후보군에도 역시 다주택자가 있다라는 것을 요번을 통해서 더 알게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좀 본질적으로 가서 보면 주택 수가 그 사람의 업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가 또 판단 기준인가 저는 이쯤이면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정부가 이걸로 너무나 많은 사실 칼을 좀 휘둘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와서 이것을 후퇴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좀 자기 모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특히 지금 이용구 차관은 강남에만 그렇죠. 2채를 갖고 있어서 예. 좀 여러 가지 비난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부동산이 어떤 것이 먼저인가를 봤을 때 능력이 먼저겠죠, 사실.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그동안 다주택자들과의 어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위공직자가 또 집이 2채가 있는데 하물며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 2채가 있는데 이렇게 직을 앉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무래도 좀 반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가 투기를 정의할 때 다주택은 투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각종 대책들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투기 정의가 예초부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부 그 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차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예. 그 투기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제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네네. 괜히 투기라고 하는 이상스러운 그런 그 사회적 말하자면 마녀사냥적인 네.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그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오히려 더 좀 참담함을 느끼고요. 특히 강남에 2채 가졌다. 이건 비난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두 가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채는 본인이 살면서 한 채는 그냥 반사회성인 그런 주택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냥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해준다든지 하면 네.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좀 정상적이 아닌 것 같아요. 사회가. 네. 맞으면 집단 최면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런데 사실 그 말씀하신 집단 최면을 네. 청와대에서 여당에서 먼저 걸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인사가 좀 자승자박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교수님 보시기 어떠세요? 글쎄요. 지금 어찌됐든 지금 강남의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부터 모든 고위공직자들 1주택만 남기고 다 좀 처분했으면 좋겠다 하는 와중에 이제 이번 인사가 있었는데 네. 향후에 이제 국토부라든가 이런 기재부라든가 직접 부동산하고 연관된 장차관들 이제 앞으로 인사할 때는 솔선수범하는
이런 분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국민들의 눈높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예전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지금은 강남의 집값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뭐 서민들이 어렵다, 뭐 전세난이 좀 같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에 뭐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아무래도 그 예전에 비하면은 약간 비난하는 그런 강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찌됐든 이제 앞으로 남은 그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뭐 앞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된 뭐 장차관 인사라든가 하여튼 고위 인사할 때는 이게 아마 좀 그 어떻게 보면 좀 잣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가 나누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도 말이 많지만 최근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40%가 사실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해서 워낙 지지층이 좀 단단하게 결속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뭐 임기 4년 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도 많이 섞여 있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반영됐다라는 해석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추이와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보면은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8월에 네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요. 네네. 그것은 이제 6.17부터 시작된 올해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혼란이 크게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8월에 굉장히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네. 저는 이번 조사에서도 부동산은 굉장히 그 바닥을 유지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지지율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이외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극한 대립, 예. 또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불안이 중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40%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지지율에서는 문 대통령의 어떤 굉장히 탄탄한 지지 기반인 40대 또 호남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굉장히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이게 지지자층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실패와 지금의 혼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실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될 때 지지율이 아마 41%가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탄탄한 고정 지지층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40% 미만이 갖고 있는 숫자가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보시기에도 부동산 문제가 좀 영향을 줬을까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난번 그 총선 치를 때요. 네네. 그 직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영향을 줬는데 갑자기 코로나 위기 국면으로 가면서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큰 파도가 치면 작은 파도는 묻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수 당이 됐는데 그 후로도 다시 부동산 위기를 잃어버린 듯이 계속 그 바람직하지 못한 대책들을 내놓으니까 계속 역작용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와서는 실제 피부로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인한 여론 지지율은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문 대통령을 비판할 것이다. 현재 기조로 간다면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계속 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의 어떤 지지 기반을 흔들 요인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그 지금 전셋값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서울의 집값도 동반 다 상승을 또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아무래도 고통을 느끼겠죠. 뭐 전세난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물론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지만 네네.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전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너무 서두르는 감이 좀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내놓기까지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24번의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자주 대책이 막 빠른 속도로 지연이 되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부작용들이 이제 거기에 동반되는 부작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는 거는 단기, 중기, 장기 공급 계획에 의해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주기라고 그래가지고 청년들은
굳이 비싼 아파트에서 살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뭐 공유형 주거라든가 이런 데서 최소 비용으로 이제 열심히 살고 또 저축을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신혼부부 될 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이제 키워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이제 주택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그렇죠. 열풍도 패닉바잉들이 불고 예 나타났죠. 그렇죠. 네. 근데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좀 이 주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냥 막 광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안정되게끔 공급되는 그런 정책이 좀 제대로 된 정책이 좀 이렇게 쭉 일관되게 갔으면은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불안하니까 그 불안 심리가 너무 많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뭐 한 달 단위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진짜 전문가들이 좀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충분히 지금 이제 공급 계획이라든가 실제 실수요자 그러니까 실수요에 대한 좀 검증이 좀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도대체 전세는 아닌데 전세 필요한 사람이 얼마고 그러면 요번에 뭐 예를 들어 증여를 굉장히 또 많이 했거든요. 네. 증여를 많이 하니까 그 증여된 만큼 또 사람들이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을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좀 맞는 그런 대책들이 좀 이렇게 좀 잘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예를 들어 핀셋 규제도 어디 한 군데 규제하면은 바로 풍선 효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거기를 규제하고. 그렇죠. 네. 예. 근데 또 그 핀셋 규제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예전에 저희가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랬지만 네. 이제는 뭐 주거 자체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이제 그래서 뭐 어저께인가 그 국토부에서 핀셋 규제도 읍면 동단위까지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이제 그렇죠. 예, 얘기가 됐는데 이제 어찌 됐든 좀 조금 지금은 좀 한숨 고르고 좀 차분히 예,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의 기조나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과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좀 화제가 됐어요. 그 경제장관, 관계장관 회의, 그 부동산 점검 시장 점검하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을 한 것인데요. 거기서 보면 서울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매수 심리 진정세가 주춤하는 양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원님, 이 멘트 아마 뭐 언론 보도를 통해 보시든 네네. 어떤 식으로는 아마 접하셨을 텐데 저는 처음에 보도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나? 약간 싶었거든요. 보통 네네. 상승세가 주춤한다든지 네네. 하락세가 주춤하다든지 뭔가 흐름에 의해서 그 부분을 주춤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진정이 되고 있는 게 주춤하다. 그래서 네. 굉장히 어떤 해석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뭐 일종의 번역기를 돌리는 걸로 해서 네. 해석을 좀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도 저 문구를 보면서 처음에는 실수하셨겠다 생각을 했고, 표현을요? 예. 두 번째는 숨겨진 마음이 글자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 결국은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중의적으로 표현하시려고 노력하시다 보니까 저는 저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요즘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거나 또는 대국민 뭐 또 정부 관료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보도되는 발언 중에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거나 또는 혼란을 주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아마 금년 8월에 30대들이 연끌을 해서 집을 사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때 샀었어야 된다. 아. 지금 3개월 전에 샀었어도 한 1억 정도 더 싸게 올랐을 살 수 수도 있지 있다. 않았었을까? 쌌다. 또 그때는 지금보다 좀 물건이 있었고 또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대출 규제가 완화됐었다. 최근에 이제 제 집을 산 한 분한테 제가 사연을 들었는데요. 네네. 이제 연끌이라는 게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까지도 끌어서 이제 그렇죠. 집을 사고 있는데 신용대출을 하면서 은행 창구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얘기인가요? 만약에 신용대출을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당신 이름으로 집을 소유하는 계약을 하고 집을 사게 되면 이 신용대출은 그 즉시 환수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3개월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고위
당국자들의 어떤 발언이 국민들에게 저 얘기를 하면 저 얘기를 따라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저 반대로 갈 거야. 반대로. 예, 이렇게 해석하는. 그래서 정부 정책의 불신이 저는 시장의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한 달을 간격으로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그거와 반하는 영향을, 즉 부작용과 또 다른 파급 효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잦은 정책을 발표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메신저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미 고위공직자들 다 한 번씩 설화에 휘말리면서 네. 이제는 메신저가 바뀌어야 이 정부의 메시지도 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전세 공급 대책 내놓으면서 물론 전세가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요. 급조된 전세적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든가 또는 아파트를 빵으로 비유해서 네. 국민들에게 굉장히 희화되고 회자되는 이 모습은 저는 정말 정부 정책이 이제 신뢰 회복이라는 것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뭐 김연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를 잃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뭘 해도 못 믿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데 그런 상황에서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굉장히 모호한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은 또 여기서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면 임대주택이 점점 없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전세 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전세 세입자 때문에 일어난 그 특별법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네. 그보다는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공급하고 있는 그 임대주택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전세 대란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죠. 예. 그래가지고 전세 대란이 일어나니까 서울에 있는 특히 중상 아파트 중심으로 이 중상층 이상 아파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대료가 폭등을 합니다. 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뭐 2억, 3억 이렇게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갭 투자가 오히려 더 쉬워지는 거죠. 시장 환경이. 그러니까 차라리 전세 드는 것보다도 내가 집을 사겠다 하는 그 소비자들의 행동이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값은 주춤하고요. 네네. 그건 뭐냐면은 전세로 든 사람들이 차라리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시장이죠. 아마 그 시장 속에서 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말하자면 자기들은 믿었는데 믿지 않고 이상하게 시장이 흘러가니까 자기가 진정세가 주춤 이 표현이라는 네. 것이 아주 애매한 거 아닙니까? 진정되고 있다 또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진정세가 주춤 해가지고 부정 뭐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부정의 하는 것. 부정은 뭐 강한 긍정이다라는 표현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나오고 그런 있죠.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충이 홍 부총리한테 있었지 않는가. 저는 홍 부총리를 개인적으로 볼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희생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도 집 두 채인가 있다가 지금 무주택다. 네, 그런 것 의왕하고 같은데. 세종에 네. 또 분양권도 있었고. 그 아주 네, 강남에도 그 이상한 그 사회적인 그 씌워서는 안 될 그런 마녀 사냥식 프레임을 가지고 이분들을 다붙이니까 공직자로서 집을 팔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아주 참 코미디극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마녀사냥식의 뭐 몰이가 있다 보니까 뭐 김종원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그냥 집 안 팔고 나오는 그렇죠. 뭐 이런 상황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인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뭐 두 분 말씀을 들어봐도 정부 정책에 신뢰가 없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 기다려달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그래서 집값 잡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던졌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김연아 의원님 말씀처럼 8월에라도 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끌하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안 사면 내년에 3월에 또 후회한다. 이런 심리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너무 그 서울에 전세난 뭐 급격히 오르고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그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또 오르고 있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세보다는 이제 차라리 수도권에 매수를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이제 이런 심리들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전세나 그때 김현미 장관도 이게 뭐 빵이라면은 밤새도록 찍어내겠다 했지만 아파트라는 거는 뭐 그냥 택지에 공급하려면 5년 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최소 8년에서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정책, 뭐 3기 신도시 아무리 사전 청약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정책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서울의 또 강남이라든가 서울 지역을 또 선호하는 그게 계속 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급이 잘 안 되는 거는 공공만 가지고 이걸 해결을 하려고 계속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충족을 하겠냐. 그러면 민간이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또 약간의 문제들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는 이게 너무 예전에는 주변 시세 한 90%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문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던 제도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요새 로또 아파트가 뜨면서 근데 그렇죠. 지금 문제가 예전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은 네. 지금은 유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SNS가 있기 때문에 네네. 부동산에 대한 야 이렇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벌 수 있어 하는 그런 정보들이 지금 넘쳐나는 쏟아져 거죠. 나오죠. 네. 그러니까 특히 젊은이들은 그런 거를 자주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취직도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달콤한 유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30대, 40대 실수요자마저도 이런 로또 아파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좀 민간이 이제 공급하는 걸 확대를 좀 하려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좀 현실화하고 대신 이제 공급하는 쪽에서 이제 과도한 이익을 안 가져가게 지금 저희가 많이 필요한 거는 실제 실버 주택이거든요. 이제 공유형 실버 주택 지금 국토부가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서울에는 좀 굉장히 많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기부 체납을 그런 걸로 좀 받고 하면은 뭐 건설회사든 뭐 디벨로퍼든 공급하면서 충분히 강남이라든가 서울의 뭐 지금 많은 지역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급이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계속 얘기 나오는데 뭐 리츠를 활용해서 뭐 좀 다양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겠다. 예,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안입니다. 근데 지금 단지 우리가 법인 임대 사업자를 이제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취득세 요번에 올리면서 네, 또 규제를 종부세 강화하는 추세죠. 강화를 해버렸는데 근데 실제로는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걸 공모 상장을 하려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와줘야지 사람들이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 사업자들 그다음에 단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거 말고 모든 사람들이 요새 주식에 아무리 투자 많이 해도 투기한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모 상장 리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정착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죠. 네. 근데 사실 뭐 정부가 정책에 신뢰를 가지려면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된다고 평가를 받아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을 맞습니다. 가질 수 예, 있을 예, 텐데 정부는 일단 시장에서는 뭐 임대차 3법이 이번 전세 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 뭐 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의 추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단계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는 게 부동산의 특성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4, 5년 전에 이미 전 정부에서 공급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에서의 여파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원인 분석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정책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시장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만큼 나오게 될까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그런 얘기는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럼 네네. 전 정권 때문에 이번에 공급이 줄었다. 그럼 이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시작되면 주택 가격이 안정되느냐?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전 정권이 공급을 안 했는데 이번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뭐 했느냐? 뭐 이런 사실 좀 논리적인 말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모 종합지에서 그 기사를 반박하는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박근혜 정부 평균 주택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최근 5년간 주택 인허가 물량보다 올해 인허가 물량이 뭐 거의 한 2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하락을 했고
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에 대해서는 뭐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 공급이 막 늘어났다라고 네네. 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겁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돼서 임대차 3법 영향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네. 정부는 이미 본인들이 말한 대로 당분간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거죠. 예, 그러면 저는 이것은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도 했다는 거죠. 예,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입주 물량이 적은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럼 도대체 왜 했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정부가 이제 집권 4년 차입니다. 그렇죠. 전 정부 탓을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난 그리고- 3, 4년간 뭐 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냐 전 정부냐가 중요한 게 안 아니라 중요하죠. 지금 내가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3기 신도시도 최소 아무리 빨리 해도 2025년 하반기에나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빨라야 그렇겠죠. 네, 정말 빨라야 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시작을 해도 물론 단지마다 좀 틀립니다만 뭐 빨리 되는 데는 한 지금부터 공사 시작하면 한 3년, 한 4,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준비해도 다 부족한 이 상황을 그렇죠. 지금 정부는 계속 그거는 틀어막은 채 다세대 다가구 뭐 연립주택 짓는 걸로 다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단기간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지 또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받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을지 다 의구심을 보이고 있어서 네. 저는 정말 좀 정부가 이제는 남 탓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한번 국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입니다. 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 그냥 가격인 예, 거잖아요. 중위 가격이 10억입니다. 네.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을 결혼시키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예. 또 정상적으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야 10억 부모 도움 없이는 만져볼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대출도 서울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도대체 국민들은 그러는 거죠. 나보러 어떡하라고? 음. 그래서 지금 패닉바잉이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서울에서 집 사는 것은 포기하고 그러나 전세도 구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외곽에 집을 사겠다. 그런데 지금 조정 지역들을 계속 지금 풍선효과처럼 그렇죠. 넓혀가고 확대하면서 지금 그나마 집을 살려는 사람들도 다 좌절의 쓴맛을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패닉바잉이 더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 정부 못 믿겠다. 내가 여기 집 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여기 조정 지역 지정되면 어떻게 또 대출이 안 되잖아. 이 혼란의 어떤 순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저는 정부가 이제 진짜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게 이제 규제를 어떤 정책이 나서 규제를 하면 그 옆에가 가격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들이 몰리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여기를 놓치면 여긴 또 규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시점을 놓치면은 그렇죠. 나도 또 나고 되는구나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거든요. 그걸 계속 20몇 번이 되는 대책 동안 정부가 만들어 온 현상이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제가 이렇게 책을 최근에 하나 쓰고 있는데요. 그 쓰면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예. 그 우리나라 부동산값 정책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네. 가지는 규제를 남발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수도권에 신도시를 많이 짓는 거. 공급하면 값이 내릴 것 같죠? 주로 문제는 뭐냐면은 강남 집값이 문제거든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신도시를 짓는다. 항상 그래왔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강남만 오르는 게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런데 그 중심지 주택값을 잡기 위해서 도시를 키우게 되면 그 도시 전체가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항상 중심지는 더 밀도가 쇠풀 현상으로 해가지고 더 그걸 이제 높아지는 부동산값 거군요. 원추 현상이라고 하는데 현상으로 해서 값이 더 오르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과거 정부를 타달라면 집을 많이 짓는 규제를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집을 많이 짓는 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다 싸잡아서 공격하면 논리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은 신도시도 짓고 규제도. 네. 근데 이명박 경우는 이제 규제는 좀 덜 엄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국토 관리에 있어서 국토를 점점 그런 걸 방임했다가는 사막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토가 그 사막화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어요. 갑을 잡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국토도 망가뜨리는. 심지어는 뭐 집값 잡기 위해서 세종시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세종시 집값이 오르면 또 다시 세종시 또 옮겨둘 거 아닙니까? 집값 잡기 위해서 세종시. 문제가 집값 또 문제를 만드는 상황. 그러면 독도까지 또 갈 거 아닙니까? 수도, 그 행정 도시가. 네네. 그런 발상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유치한 어떻게 보면 발상인데 그걸 그 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말하자면 최고 권력자가 국토를 농단해도 그것을 응징하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의원님도 이제 옛날에 앞으로도 활동하시겠지만은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대통령이 함부로 공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국토를 훼손한다든지 또 규제를 남발해가지고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킨다든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힘은 민간인한테 있지 않아요. 그때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외에는 거의 있지 않아요. 민간인한테 있는 경우에는 민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과점이나 독점 그런 네. 주택이 아닌 한 이 아파트는 자유경쟁 시장으로 하는데 네네. 어떻게 민간인이 시장 교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주 잘못된 그 정책으로 인해서 쳇바퀴 돌듯이 말하자면 그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집이 부족한 게 아니다 했다가 투기가 문제다 했다가 나중에는 뭐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신도시를 내놓고 이 집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용적률까지 오히려 정부는 용적률을 줄여야 되죠. 근데 용적률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공사하고 사업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로 제공할 테니 많이 협조하라 하는 그런 신호를 시장에 주잖아요. 네. 그 정부가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주고 또 최근에는 임대료가 오르니까 가구수가 늘어났다고 막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뭐 핑계고. 말에서 오는 것들이 아마 국민들의 좀 아픔을 더 강하게, 더 아프게 그러니까 하는 논리에 요인이 안 맞는 되는 말을 거거든요. 계속 해오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가지고 지금은 아주 큰 거짓말 산이 하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서울 아파트 비싸다는 얘기 뭐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강남 불패 했었는데 이제는 뭐 강북 아파트 값 상승률이 12년 만에 강남 아파트를 앞지르면서 강남과 함께 강북도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서울 불패다. 서울 못 들어간다. 한 번 나오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월세가 400만 원짜리인 월세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서울에 사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서울에 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본인의 뭐 직장이라든지 생활 환경을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은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강북으로 이제 또 패닉 바잉에 옮겨가는 그렇죠. 현상이 뭐 나타나는 마용석 거고, 이런데. 예, 강북은 그래도 아직도 강남에 비하면 뭐 거의 절반값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됐든 서울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그 정책들을 그 정부 쪽에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1가구 2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이 됐고 또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는 것도 그 만약에 본인이 살게 되면은 또 그것도 포함이 되고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편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편법이 나온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서울의 이제 특정 지역들을 용도 용적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를 못 줘. 그리고 오피스만 줘야 돼. 근데 그 오피스 질자리에 오피스텔을 줬는데 그 그러니까 오피스텔 자체가 안 팔리니까 이거를 또 주거로 바꾸는 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법으로 이제 공급을 막 하다 보니까 그 지금 제일 중요하게 아파트 수요가 제일 많은데 네. 아파트를 차라리 다 지을 수 있도록 이게 정상화 좀 해야 된다. 그 예를 들어 또 그다음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 요번에 8사 대책에 상가나 오피스를 일부 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공용 주거로 좀 바꿀 수 있게 해줘라. 네네. 코로나 때문에 다 비어 있다. 근데 주거는 지금 임대 주거는 모자라지 않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이런 공용 주거가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굉장한 트렌드거든요.
이렇게 공영 지금 오피스를 하는 위워크라는 회사도 위리브라고 공영 주거를 지금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고, 중국도 샤오미가 직접 공유 주거 사업 뛰어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변화가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어요. 그 또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 비대면 언택트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아파트 값이 급등을 한 게 이번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공급을 안 했다, 그렇지 않죠. 이명박 정부 때는 반대로 강남에 공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 규제 완화를 많이 해서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다들 또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 내놔라 이제 하면서, 또 박근혜 정부 때는 빚내 가지고 집을 사라고 또 DTI 규제를 완화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연간 공급 계획보다 훨씬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공급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다 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을 좀 해야겠다 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는데,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은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에 그때 여의도라든가 음마아파트라든가 이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좀 주변 지역이 아파트가 급등할 걸 염려해 가지고 그때 다 좀 중단을 시켰는데, 만약에 그때 중단 안 하고 전부 다 만약에 지금 재건축이 됐다, 그러면 지금처럼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서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런 그 기존의 법률이, 지금 저희가 예전에 일본에서 많이 따왔는데 지금은 한국만의 어떤 그런 이제 주택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됐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라 봅니다. 사실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지만 그 월세가 300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금이 좀 쌀 줄 알았는데 보증금도 억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억대 보증금 내고 월세도 400만 원씩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강북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최근에 사실 시장 상황이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이 좀 더 우세한, 왜냐면 물량이 없으니까 이제 좀 우위권을 가져가는 시장에서 종부세가 폭탄이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든 월세로 좀 메우려는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일단 전세가의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의 평균 주택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고 하는데 전세가도 아마 평균 5억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월세는 전세 보증금에서 보증금, 최소 보증금을 얼마로 잡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 월세 가격은 전체적인 전세 가격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억대 보증금에 이제 월 한 3,400이 되는 월세가 나오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너무 높다. 또 집값 수준이 너무 높다. 이거와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임대차 3법이 사실은 세입자들을 위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이제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집주인도 옥죄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을 더 궁지로 몰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 외에도 지금 종부세라든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계속 정부가 강행하면서 예. 이게 이제 집주인들은 종부세만 내는 게 아니라 특별한 직업이 없는 분들은 그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의료보험을 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건보료 폭탄이라는 고지서 계속 날라오고 있다고 네. 얘기를 하니까, 집주인들 사람인데 자기는 수입이 없이 임대료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세금 내는데 갑자기 세금이 많아지면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월세를 현실화하는 거죠.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월세가 오르는 게 시장 월세가 예를 들어서 200인데 집주인이 400으로 올리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예, 만약 그렇게 하면 세입자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 되는데, 세입자가 그 돈을 주고도 있겠다는 얘기는 주변에 이미 전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고, 이렇게 전세가 오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세금 압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이 사실은 혼용되어서 저는 완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에 탓을만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탓 안 할 정책도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가 벌어졌고요. 이제 다주택자들을 이제 사실은 좀 비난하면서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을 수여해 왔습니다. 네. 근데 다주택자들은 집을 여러 개를 갖고 있지만 결국 살기는 자기가 한 사람이 살죠. 그렇죠. 예, 나머지는 다 임대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주택자를 옥죄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네.
실제 거주 요건을 부과하는 여러 네, 가지 재택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식구들 중에 한 사람만 그 집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에서도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은 뭐 그걸 매각을 하거나 뭐 전세로 구석 내놓고 있지만 전세를 내놓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높이고 굳이 전세나 월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자기 친척이나 자기 자녀들을 거기에 주민등록을 옮겨놔서 기존의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거죠. 예. 또 아까 최현철 교수님 지적하셨는데 보통 이제 뭐 아이들이 결혼할 때쯤 증여를 하거나 상속은 이제 돌아가시면 하게 되죠. 그렇겠죠. 근데 다주택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압박을 통해서 최근에 20대들이 사전 증여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금수저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게요. 아파트 금수저들이죠. 예, 20대에 강남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심지어 그 증여세까지도 또 증여를 해서 2중, 3중 증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정책으로 이런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어렵지 않다고 않을까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여를 하는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 전체에서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소수인데 뭐 일종의 나비 효과라고 이 소수가 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결국은 좀 돈 없고 빼먹고 부모한테 도움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더 주는 부작용을 냈다면 저는 이제는 정책의 좀 포커싱을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제가 얘기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고양시는 수도권 북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논밭에서 열대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 기억을 비닐하우스가 안 했네요. 아니고 노지에서 커피는 열대작물이죠. 커피, 카카오, 사탕수수 이런 것들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저희가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코로나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퍼지고 있고 진짜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타이밍에 여태까지 잘 보존했던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아파트로 채우고 거기에 용적률을 더 높이고 도시의 공원 녹지를 줄이는 이 행태가 저는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진짜 주택은 기존에 개발된 데서 용적률이나 다른 건축 기준을 통해서 네. 높이고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자연 녹지는 저는 지금이야말로 더 강력하게 보존하고 이걸 국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허파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전세난이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공공 임대, 공공 전세를 도입해서 이걸 좀 서민들에게 풀겠다. 그래서 뭐 중산층까지도 보존할 수 있는 집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공공 전세 매입 단가라는 게 있는데 이걸 평균치를 서울 같은 경우는 6억으로 올리면서 뭐 최대 한 7, 8억 원 정도까지도 매입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매입 단가가 올라가면 조금 더 양질의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을 의식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대책을 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예. 저는 이제 정부 역할이라는 것은 그 주택값이 불안정하게 변동해가지고 그로부터 피해당하고 있는 서민분들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쪽에 중심을 둬야 되지. 그렇죠. 중산층들이 사는 아파트까지 자기들이 공급을 하겠다. 이건 주택 시장을 아주 교란시켜도 크게 교란시키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옷과 같아가지고 예. 겉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가족의 기호랄지 또는 가족의 규모랄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공급돼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그런 것을 민간이 다양하게 공급하는 장치가 자유시장 경제에 의한 그 민간에 의한 공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해체시키면서 정부가 나서서 모든 걸 하겠다. 이건 아주 재앙을 불러들이겠다 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아주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정말 이것저것 다 개입을 하겠다. 내가 컨트롤 하겠다라는 의지로도 지금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만 가지고 하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네. 그런 매입 물량 찾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은 지금 좀 매입 단가 올려가지고 중산층이 살만한 또 3, 4인 가족이 살만한 그런 전세를 좀 많이 만들어 보겠다. 하지만 물론 많이 매입 물건을 찾게 되면은 단기간 안에 효과는 조금은 있겠죠. 네네. 근데 결국은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좀 이런 시장을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다양한 제도가 있었어요. 예전에 뭐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라고 했었는데 네네. 이제 최근에는 이름도 바꿨죠. 근데 이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민간이 좀 이런 중산층한테 이제 고급형 임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압구정동에 공공 재건축하는데 기부 체납을 이제 공공 임대로 짓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반대가 심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공공 임대가 예전에 그 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안 좋았던 그런 그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강연할 때 이걸 보여줬어요. 그 세계 최고층 버즈 칼리파 같은 경우도 네네. 39층까지 호텔이고 위에는 몽땅 다 최고급 임대 아파트다. 그리고 서울에도 주거용 임대 아파트가 제일 비싼 게 그 잠실에 올 때 100층 시그널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또 제일 비싼 임대 아파트가 한남더 힐. 굉장히 비싼 아파트인데 아직도 임대죠. 이게 일부는 분양 전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아까 얘기했던 서민들을 위한 공공 임대는 그 빠른 속도로 LH나 SH가 빠른 속도로 찾아서 공급을 해주되 조금 더 눈높이를 맞추는 중산층을 위한 그런 것들은 아까 그 제도를 좀 빨리빨리 완화를 해가지고 민간이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네네. 그래서 최근에 그 서울시도 지금 역세권을 300군데를 전부 역세권 개발할 수 있도록 다 바꿨어요. 네네. 용적률 상향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을 빨리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민간이 빨리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게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민간의 역할을 좀 많이 좀 부여해야지 결국은 시장이 선순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정부 기조는 사실 그것과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예, 이제 뭐 서울에서의 매입 단가 6억 원 이렇게 잡는 거 뭐 저는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LH가 한 150조 정도 부채를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전세 공공 전세 하면서 한 10조 정도 부채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정말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 건가? 예, 저는 조금 저 스스로도 좀 겁이 납니다. 그저께 통과한 정부의 예산이 지금 뭐 매년 네. 슈퍼, 초슈퍼로 가고 있고 맞아요. 지금 뭐 500대가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정부의 재정 수요, 특히 복지 수요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도 최저계층의 주거 수준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공공임대에서도 조금 더 넓은 평형에 이사 가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그리고 중산층 6억 전세 하나를 우리가 포기하면 저소득층의 이런 공공임대를 도대체 몇 개를 할 수 있는가? 좀 지금쯤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요즘 정부 이렇게 예산 짜오는 거 보면 어디 돈자루를 숨겨놓은 사람처럼 이렇게 펑펑 진짜 예측 없이 쓰는 그러게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처음 터질 때도 예상을 했었지만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는 조금 재정에 그런 씀씀이를 네. 아끼고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 너무 많은 지적과 또 조언을 해주셔서 정부가 이 부분을 얼마나 또 감안하고 정책을 짤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서민의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김용민 전 교수, 김연아 전 의원, 최원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